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호기심 천국 좋네. 그거로 밀기로 했어요. 그래요? 왜요? 제가 사실은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여기저기.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호기심 전국. 자, 전 검사 출신 호기심 전국 김용남 전 의원. 자, 윤석열 캠프에서 전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요. 그 학교 선배고 서울법대 선배고 그러니까 좀 도와야 된다. 주변에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매일 받죠. 요번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분이 전화를 한 적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캠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네. 팀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더니 자기만 쑥 들어갔대. 그래요? 좀 서운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국민의힘 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치맥 회동했습니다. 그리고 막 손깍지 끼고 같이 걸었대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은 절반의 성공이죠. 일단 만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시각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김종인 인물들이 대거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두 가지 지금 평가가 있더라고요. 추측하기를 사전에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시각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만 몰랐던 거 아니야? 예,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김용남 의원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김용남 의원님. 그 캠프에 합류한 사람 중에 한 두 사람한테는 사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물어봤겠죠. 그 둘이 만난 거는 사실 둘의 필요성이 둘 다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언급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자기가 골고루 나는 대선 후보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라도 공평하게 대할 것이다라는 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입당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또 공교롭게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입당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만나고 치맥 나누면서 좋은 사진도 여러 장 나왔는데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얘기들이 또 나왔어요. 궁금한 이유가요? 네. 그게 정치죠. 제가 궁금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입니다. 큰 그림을 함께 그렸느냐 이게 네.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얼굴 표정 보면 많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내 아내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김건희 씨가 김종인 위원장님 아내를 만났나? 이것도 또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건 그동안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을 한때 별의 순간을 잘 잡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했다가 별의 순간을 놓쳤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관심을 가졌다가 굉장히 그 별들을 많이 이동하셨는데 그 가장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우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뭐랄까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뒷방 노인분이 되기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분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 하고 선거 때마다 그랬는데 이번 대선은 그렇죠. 더더욱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정적으로 소위 자기의 낙점을 받는 사람이 최종적인 당의 후보도 되고 본선에서 이기길 원하는 소위 킹메이커로서의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본심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친 김종인 계인 거는 뭐 틀림없고요. 예. 적어도 그 합류한 인사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어떤 교감 하에 움직였을 게 당연해 보이고 네. 과정에서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글쎄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알려주지는 않았겠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입니다. 10% 이상 빠졌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번 만남이 좀 지지율을 지탱하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 지지율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 지금 나온 걸 보면 지지율은 되게 두 군데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최재형 네. 당원께 갔고요. 네. 일부는 이낙연 후보에게 간 것으로 나옵니다. 대강 네. 보면. 그런데 저는 최소한 김종인계의 인물들이 대거 윤석열 캠프로 감으로써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그랬어요. 이제 배우 역할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관건,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캠프에서 짜주는 대로 말을 할 때도 딱 그 원고에 있는 대로 읽을 수 있을까? 네. 오늘도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은 그런 워딩이 나왔는데 배우가 얼마나 배우로서의 본분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이번에 윤석열 캠프로 옮긴 분들은 저는 뭐 개인은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일단 막아야 된다는 그 보수 인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작용해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영남 의원님. 뭐 사랑도 움직이고 네. 지지율도 움직이고 그게 한결같을 수야 없겠죠. 뭐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이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만남이 일시적인 어떤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지지율을 잠시 묶어두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입당 8월 달에 과연 이루어질까 싶거든요. 네.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번에 권영세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그때 왜 만날까 싶었거든요. 네. 아니 그럼 만나면 입당을 해야죠. 근데 만나고 나서 입당이 안 되면 네. 또 뭐 2주, 3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더 실망하는 그 지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뭐 급한 건 알겠는데 네. 과연 이게 좋은 수일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8월에 아니 지금 당장 입당 쉽지 않고요. 8월에도 입당이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말한 대로 11월 단일화 쪽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대단한 모험수죠, 사실은. 그래요? 모험수죠. 그거는 11월 정도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당 후보가 제 기억에는 아마 120일 전까지는 정해져야 되거든요. 네. 대선. 네. 그러면 11월 초순이면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 당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여론조사 단일화로 네. 일합을 겨뤄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후보와 당 외곽에 있는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해서 무소속 후보가 이긴다? 그건 장담하기 어렵죠.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단일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주로 여론조사 외에 방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홍준표 후보세요. 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겠다 비슷한 말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네. 하신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물론 11월 단일화의 결정은 뭐가 하느냐. 그 시기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할 거다. 네.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 월등한 지지율이야죠. 네. 아니면 이게 한 10% 이하로 떨어졌다면 그땐 사실 단일화를 할 이유가 국민의힘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이라는 입당 날짜가 나왔잖아요. 네. 누가 흘렸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건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8월 10일을 콕 찍어서
입당 날짜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부인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부인하고 갑자기 들어가면 이건 일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실 본인이 공정과 원칙, 법 이런 건데 말 바꾸기를 순간 하기도 어려운 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정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킬 생각이 있는 것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7617님도 이 정도 입당 안 하는 거 보면 입당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얘기합니다. 8월 10일 입당은 좀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하고요. 만약에 입당을 한다 그러면 추석 전에 입당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추석 전 입당이라 뭐 현실적으로 8월보다는 9월이 훨씬 가능성이 있는데 입당을 하긴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 11월 단일화로 갈까요? 이제 이준석 대표 아니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간의 줄다리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계속 뜨고 있는데 어찌 될지 정치적 원의 시점 6시에 이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민주당으로 갈까요? 2부에서는 그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3살인 나은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품에 안겨보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나은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나은이의 얼굴과 몸에 쏟아지면서 큰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은이는 어른도 고통스러워하는 화상 치료를 견디고 있습니다. 화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흉터로 남게 된다는데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나은이가 더 이상의 아픔을 마주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5시를 기해 충청도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폭염경보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4.8도에 상당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폭염과 밤의 열대야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내일 기온을 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제주, 독도 26도, 춘천, 강릉, 부산 25도로 오늘 밤도 대도시와 해안 지역 또 일부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수원과 춘천 오늘보다 1도가량 좀 더 오르겠고요. 36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청주도 35도로 그에 못지않은 상당히 더운 날씨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다 보면 한 줄기 빗줄기가 좀 기다려지는데요. 강원 영서 지역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소나기가 조금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쯤 강원도 산지, 경상북도 북부 산지, 경상북도 북부 동해안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오늘 밤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8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대만을 6대0으로 이기며 올림픽 단체전 2연패를 이뤘습니다. 남자 단체전까지 3개의 금메달을 챙긴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 금메달 2개까지 거머쥐면 2개 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군인의 사례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심근염과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등 역사적인 내용의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의회 조례가 오늘 발의됐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세월호 유족 등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놓고 엇갈린 법정 증언을 내놓던 조 씨의 고교동창 장모 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비디오 속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에서 견주로 특정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피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쪽의 변수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야당 쪽으로 봐야 됩니까? 여당 쪽으로 봐야 됩니까? 그분은 진짜 제3지대에 제3지대요?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민주당이 여지가 생기면 네. 민주당과 거꾸로의 절차를 밟을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절차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변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예. 지지율이요? 아니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요? 그럴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3지대에 계속 한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도 야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큰 변수가 될까요? 저는 그냥 지난 재보궐선거 때 너무나 강력하게 대권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기억이 너무 강해서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남 의원님?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후보 단일화 전에 했던 얘기 아닌가요? 제 기억에 서울시장 네.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했죠. 대선 출마 안 하고 자기는 서울시장 하고 싶다는 네네. 취지로 얘기했던 거라 네. 그게 최종적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은 무효화된 거로 저는 이미 생각하고 무효화됐어요? 있었는데요. 네, 예. 이미 무효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네. 나 대선 안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또 상황이 바뀌면 거긴 무효화된 겁니까? 이미?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서울시장은 관심 없고 네, 뜻도 없다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믿으면 안 되죠. 네, 정치인들 말은 다 믿으면 안 되네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그 경지에 못 올랐습니다. 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야당은 판이 다시 어떻게 짜질지 보이고요. 자, 여당으로 가볼까요? 여당에서는 백제.
갑자기 역사 논쟁도 아니고 백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먼저.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떨어지거나 정체. 예.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계획된 작은 필살기를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필살기를 던졌다. 예. 왜냐하면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을 해달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소위 역대로 김대중 후보를 제외하고 민주당에서 대선을 이겼던 후보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서 영남 출신을 내세울 때 이겨왔으니까 이번에도 영남 출신인 자기를 민주당 본 후보로 만들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는 복선을 깔고 의도된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민희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극영지고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계산까지 하고 필살기를 던졌다면 그건 뭐 상당한 경지인데요. 네. 대선 나오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이 발언의 좀 전후 맥락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지난해 7월에 네.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 40% 내외를 달릴 때입니다. 네. 그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만나서 이재명 지사가 그때는 뭐 지지율이 형편없었죠. 네. 예, 뭐 5%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호남, 그러니까 백제 문화권이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한반도를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은 충청도와 손잡고 됐다.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는 당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골고루 40% 이상 40%를 받고 있으니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길 바란다. 그러면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입니다. 작년 발언이에요? 네, 그 작년 발언을 왜 지금 논란이 됐어요?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재명 지사 당신이 필승 후보라고 생각하냐? 확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답을 하면서 지난해 상황은 이랬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지난해 한 말은 또 지난해 한 말대로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는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글쎄 작년에 한 발언을 이번에 끄집어낸 의도 자체가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전국적 지지를 골고루 지지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백제라는 단어, 그 단어가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죠.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는 백제, 적통, 서자 이런 게 저는 다 적절하지 않은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근데 그 백제, 적통, 서자 이런 얘기예요? 빠져 있는 건가요? 민주당은? 네,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백제라는 단어를 쓴 거 잘못했고요. 그냥 인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등 타 캠프에서도 그렇다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를 유발시켰다. 그럼 본인에게 손해죠. 경선 과정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지역주의성으로 했다면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릴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주의를 유발한 논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과하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쯤에서 이 논란은 끝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정치들은 가끔 논란이 생길 거를 예상하면서도 발언들을 하죠. 사실상 지역 감정을 촉발시키는 발언들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게 표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글쎄요, 도움이 안 될까요? 본선에선 도움이 되지만 경선 과정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근데 전통적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디보다도 정치적으로 뛰어난 전략적으로 선택했죠. 그렇죠. 그런 지금껏.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본선 아니라 이 예선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도 글쎄요 전략적 선택을
은근히 촉구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거기까지 봤을까요? 거기까지. 그러면 정치 천재인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구 천재설까지 나왔어요. 요슬 거울님께서 적자 타령하니까 백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아무튼 적자 적통 백제 이거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빠져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과 희망, 미래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백제, 그다음에 적통, 적자, 서자, 이거 너무 듣기 싫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서자인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도 줄 테고. 네. 그래서 빨리 이런 과거의 틀, 과거 발언, 과거 프레임에서 이게 정책 공약으로 확 넘어와서 미래를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노무현 탄핵 발언 과정을 가지고 지금껏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백제로 갔어요. 오히려 막 과거로 계속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과정이니까 네. 그게 하나의 맥이 있잖아요. 보면 지지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적통도 싫은 단어지만 내가 민주정부를 지켜온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건도 사실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면 곤란하다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네. 과거 논쟁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소위 얘기하는 2판 4판 이런 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이기고 봐야 되니까. 네. 그런데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기본소득 예. 이런 거 갖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는 옳다고 봐요. 도움이 되겠죠. 거기는 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이제 다른 국민들의 관심도 이끌 수 있고 정책을 과연 던지고 그걸로 논쟁이 되면 그거는 좋은 논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과거로 가니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남의 집 일이라 그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해피하게. 예. 네. 김태수님께서 서울 차별하다 조선이 망했다 쯧쯧 얘기하시고요. 8748님 미래를 위해서 정책 공약만 말하면 언론에서 도대체 보도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을 만들죠. 얘기도 하고요. 2081님께서 지역의 감정은 정치에만 있고 지역의 민심은 정치보다 사람을 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심도 깊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다른 사람들의 후보들 간의 정책들 안 보입니다. 윤석열의 정책 안 보이고요. 최재형의 정책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데 공약 논쟁으로 이번 대선. 우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어요. 네? 그렇게 누군가 하나 공약을 내놓으니까 그를 중심으로 막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대표 공약을 빨리 발표하시면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측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던져놨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매번 바뀌어요. 금액도 그렇고 내용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해가지고 전 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겠다. 네. 그걸 하려면 일단 그 부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그러면 기존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복지제도를 정리하고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서 갈 거냐 아니면 복지제도 플러스 기본소득이냐. 그러면 사실은 후자 같으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런 예산이. 논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에 이런 어쨌든 논쟁이.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100만 원 그리고 네. 청년 2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니까 저런 생산적인 반론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제가 알기에는 기존의 복지체제 틀을 밖에
풀었습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그래서- 산수가 안 나와요. 아니 그래서 그 산수를 예를 들면 탄소세 같은 거 이건 즉시 걷어야 되고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저 말은 예산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또 이 지사가 답하면서 그렇죠. 정책 경쟁이 되겠죠. 계속 이 논쟁이 네, 되는 네. 거는 또 바람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대 후보는 그 판을 만들고 싶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백자로 갑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로 뜨거운데 우리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사위원장 후반기는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원래 국회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의석수에 비례하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어 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 특별위원회를 빼고 국회 상임위가 17개 정도 되는데 네. 적어도 7개 정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돼요. 네. 근데 21대에 와서 민주당이 180여 석을 얻다 보니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물론 이제 개원 과정에서의 옥신각신도 있었지만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법사위원장 하나 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색내고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7개는 줘야지.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최민희 의원님. 11대 7로 합의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재난지원금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잖아요. 추경 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집권 여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근데 민주당엔 두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까지 언론개혁을 포함한 민주당이 해야 된 최소한의 개혁 과제를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어차피 내년 6월부터 법사위원장이 넘어가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의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사위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법안 처리하는데 120일 이렇게 되면 그건 거의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머무는 기간을 60일 이하로 축소하는 등 법사위 개편안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을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조건 붙이면 어렵죠. 일단 그 그렇게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언론 개혁이 아니고 언론 개혁이고요. 그거는 절대로 민주국가에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주면 그냥 주는 거지. 아니 원래 그 합의가- 야당 몫이어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을 쫙 빼고 쭉정이로 만든 다음에 법사위원장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쭉정이 받겠어요? 법사위원장이요? 의원님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여야가. 합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요? 정치적 원의 시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전직 의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